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를 대할 때 서류를 꼼꼼히 보지 않아서 건물 외관만 본 거죠. 건물 외관만 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만 봐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단독으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몇 천만 원 내지는 최소 1, 2억 정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혹시나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거나 혹은 등기부상 인수한 조건을 꼼꼼히 보지 못하였거나 혹은 시세 파악을 잘못했다거나 보통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보통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항상 건물의 외관이나 그런 좋은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매 입찰자들의 안전한 경매 투자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소개드리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주의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서류 검토만이 정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 검토가 거의 부동산의 90% 이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수천만 원이나 수억 혹은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 몰수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588807 물건 번호 3번 다세대 빌라이고요. 매각기일은 24년도 11월 11일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약 6개월 전이죠. 그리고 소재지는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한 다세대 빌라이고요. 토지 면적은 13평에 건물 면적이 매우 크죠. 37평입니다. 감정가가 4억 6천만 원 평가되었는데 최저가가 반값으로 되어서 2억 3,500만 원에 진행하였습니다. 물건 종류는 다세대 빌라이고요.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여서 내용사항 이렇게 보았을 때는 다세대 빌라 37평짜리에 하왕십리동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먼저 잠깐 위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지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 상왕십리역 2호선 라인이죠. 바로 코앞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까지 유찰되는 동안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제가 이 물건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지 그 이유까지 밝혀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으로는 대지권이 3억 6천만 원, 건물이 9천만 원 평가되었고요. 제시엘 건물도 9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매각 물건에 포함되니까 특별히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에서도요. 주 용도는 공동주택이고 다세대 빌라이겠죠. 착공일자는 96년도 3월, 사용승인일자는 97년 4월으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초역세권인 것 치고 건폐율 가고 용적률도 양호하고 지상층수 6층에 지하층수 1층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이죠. 제가 계속 다세대 빌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진짜 꼼꼼히 보셔서요. 앞으로는 경매 물건을 분석하실 때 저처럼 분석하시면은 잃지 않는 리스크를 거의 완전 최소화시켜서 아주 단단한 경매 투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97년 8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모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임차인 권리 분석에 관련해서는 보증금이 얼마이든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전부 소멸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 내용도 봐보겠습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의경매, 전세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유권 같은 경우와 임의경매는 경매등기가 경매가 끝나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유권도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소멸합니다. 나머지 근저당권하고 전세권이 남아있는데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민사재팬법 91조에 의해서 전세권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후순위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모두 소멸하는 권리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 등기부등본 사항에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소유권이 지금 총 2명으로 되어 있고요. 박여모 씨 외 1명으로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 내용도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건축물의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죠? 소매점이죠. 저희는 분명히 아까 다세대 빌라라고 해가지고 이 물건을 입찰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에서 꼼꼼히 보니까 이 물건이 소매점, 상가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경매 정보지상에서는요. 지금 물건 종류가 분명히 다세대 빌라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리고 외관도 영락없는 다세대 빌라죠. 근데 지금 여기 어떻죠? 건물의 용도가 소매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세대 빌라를 낙찰받은 것인가요? 다세대 빌라가 아니라 소매점, 상가를 낙찰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낙찰자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야 있겠죠. 신청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매각 불허가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무언가 낙찰자가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안이 무너져 있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가 막심한 경우에 그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 대장에 분명히 이렇게 소매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자가 꼼꼼히 확인을 안 하는 것이죠. 건물 외관도 봐보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영락없는 다세대 빌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물건을 보고서 상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매를 할 때 항상 서류 같은 것을 많이 보고 그 다음 현장 임장을 가는데, 현황 조사서에도요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저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점포인데, 그러면 이 입찰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알고서 진행을 했을까? 그 사실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요 지금 임차인 한 분이 계신데 주거 전세권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 전세권자, 이것을 보고 상가 혹은 소매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절대 없겠죠. 주거 전세권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주하는 곳. 상가 전세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도 없고 특이사항도 없지만 비고란에서도 상가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제시외 건물 포함 이러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요, 경매 정보지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믿지 마세요. 그냥 참고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서 다세대 빌라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내가 이 경매 정보지 사이트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소송한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사실은. 이런 말씀 죄송하긴 하지만 그만큼 서류를 꼼꼼히 보아야만이 이런 불특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하고는 말씀이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경매 목적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건물의 표시부터 주소, 그리고 도로명 주소까지, 그리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지금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죠, 103호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103제곱미터이다, 그리고 토지의 표시까지, 소유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까지 그렇게 기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요, 상가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찰자가 보았을 때 가장 첫 번째 다세대 빌라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감정평가 현황에서 특별한 내용도 없었고 상가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현황에서도 공동주택이었고 지금 매각 물건명세서에도 주거 전세권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용만 보셨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지 않았으면은 이 물건이 상가인지도 모르고 다세대 빌라로 오인하고 이 물건을 낙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상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에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상가라는 것을 모르고 나서 낙찰 받고 이제 대출을 받을 것이잖아요. 대출이 잘 안 나올까요? 상가라는 이유로? 아니죠. 상가니까 오히려 더 대출이 잘 나오겠죠. 왜냐면 그만큼 싸게 사기도 했고요. 상가라고 대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까지 다 받고 잔금까지 냈다고 하면 어떨까요? 수천만원 수억 손해보겠죠, 당연히. 만약에 상가로 이 물건을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입찰을 했으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대비처도 있으니까 해결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세대 빌라를 낙찰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잔금까지 다 내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문건 접수 내역도 봐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요, 23년도 11월, 12월에 임차인이 각 3명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보시면은 무조건 다세대 빌라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매 정보지상에서 이 물건은 빌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세대 빌라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건축물 대장을 직접 열람을 해보니까 공적 서류죠. 참고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부동산은 항상 공적 서류가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니까 상가, 소매점이었죠. 그리고 같은 상가 101호는요 무려 77%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매각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호도 다 소매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지금 저희 물건은 다행히 57%로 낙찰이 되어서 이 물건을 좀 잘못 받으신 분은 그래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1호나 102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낙찰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입찰을 했을까요? 이런 부분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물건은 취득세도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4.6%의 취득세를 내게 되죠.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은 보통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받게 되면 1.1%를 내게 되는데요, 상가는 4배 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나 내가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한 바가 있는데 그 계획에 맞지 않아서 틀어지게 되면 잔금을 내지 못하겠죠. 잔금을 내지 못하면 당연히 보증은 몰수당해야죠. 그러한 사정까지 법원에서 전부 봐주지 않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도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요. 신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그것이 이 경매물건의 요약 내용이고요. 경매를 대할 때는요 이렇게 영락없는 다세대 빌라라고 하고 경매 정보지상에도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서류를 꼼꼼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왔는데요, 본건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 음식점이나 현황 이용 상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므로 당의 건물에 대한 불법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하여 경매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 이 물건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게 되면은 이행 강제금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빌라인 줄 알고 낙찰받았더니 위반 건축물에 구청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불법이라고 해서 시정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다세대 빌라인 줄 알았더니 상가를 낙찰받았고 취득세는 4배를 내야 되고 팔리지도 않고요. 경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 조사를 대충 하면요, 수천만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고 계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편한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